아버지의 마지막 하루. 폐암 사기라는 말을 들은 것은 미국 여행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지만 내가 알아들은 단어는 네 글자뿐이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료실의 공기가 눅눅해졌다. 형광등은 희미하게 웅하고 울렸고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사의 얼굴은 더 이상 보지 않았다. 하얀 문손잡이의 차가운 감촉만이 손바닥을 통해 또렷하게 전해졌다.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입술 안쪽을 여러 번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입을 다물고 있으니 숨이 조금 가라앉았다. 정류장 옆 편의점 유리창에는 여행용 캐리어 광고가 붙어 있었다. 모델이 웃으며 푸른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 딸이 그렇게 걷고 있을 줄 알았다. 아버지, 이번에는 꼭 같이 가요. 환기도 좀 하시고.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때 고개를 돌려 TV 쪽을 봤다. 괜히 괜찮은 척하며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이 미국까지 뭐하러 가냐? 너희끼리나 다녀와라. 딸은 눈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 한 번쯤 가봐야죠. 아버지 세대는 못 가봤잖아요. 그 말에 마음 한쪽이 묘하게 시려왔지만 티는 내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손을 내저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며 계단 위로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나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탔다. 집으로 가는 동안 옆자리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주름 사이로 선명해진 점과 옅어진 눈썹, 군데군데 빠진 머리카락.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내일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딸은 어떻게 알게 될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알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가슴속에서 서로 부딪혔다. 버스 손잡이가 생각보다 뜨거웠다. 버스 안 공기는 김이 빠진 국물처럼 탁했다.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려 오르막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골목 어귀에선 김치찌개 냄새와 세제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누군가 창문을 열어둔 모양이었다. 내가 사는 원룸 건물은 오래된 회색 벽돌로 지어진 곳이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자 낡은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무릎이 욱신거렸다. 집 안에 들어서자 어제 벗어둔 양말과 설거지하지 않은 밥그릇이 그대로 있었다.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방 한가운데를 비스듬하게 가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테이블 위에 진료 기록 봉투를 올려놓았다. 얇은 종이 속에 적힌 글자들이 방 안 공기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싱크대에서 찬물을 틀었다. 손을 씻으며 손가락 관절을 문질렀다. 손등의 피부가 많이 얇아져 있었다. 피부 사이로 푸른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은 낡은 흰 수건 한 장뿐이었다. 딸 집에 살던 때와 달랐다. 그때는 수건이 세 종류였다. 사위, 딸, 손주들이 쓰는 수건과 내가 쓰는 수건. 색깔도 달랐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어쩐지 편한 것 같다고 생각했다. 헷갈리지 않고 좋다고 스스로 위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다. 나의 자리가 조금씩 옆으로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문을 잠그고 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 진료 기록 봉투를 한 번 더 바라봤다. 내일 아침이면 딸이 공항으로 떠나기 위해 전화를 할 것이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그 말을 듣지 않고 싶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딸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눌렀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번호는 눌렀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다. 화면이 꺼질 때까지 손가락 끝은 허공에서 둥둥 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냉장고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기로 했다. 오늘 밤까지는 결정을 미루고 싶었다. 저녁이 되어 전기밥솥에 보온 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어젯밤 남은 밥을 데우지 않고 그대로 한 숟가락 떠먹었다. 식은 밥은 딱딱했고 입안에서 잘 부서지지 않았다. 국물도 없이 밥만 삼키다 보니 목이 자꾸 메었다. 컵에 물을 따라 마시면서 숟가락을 한 번 들었다가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다. 식탁 끝자리가 익숙했다. 딸 집에서 식사를 할 때면 나는 늘 식탁 끝에 앉았다. 딸과 사위, 손주는 넓은 쪽에 앉았고 나는 과일 접시와 반찬통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손주는 가끔 내 옆으로 붙어 앉기도 했다. 그럴 때 사위가 말했다. 아버님 자리 좁으신데 너는 엄마 옆으로 가자. 아이를 딸 쪽으로 옮기는 동안 나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다. 나는 그날 숟가락을 들었다가 또 조용히 내려놓았었다. 그 기억이 식은 밥과 함께 입안에서 느릿하게 퍼졌다. TV를 켜니 여행 광고가 나왔다. 가족이 웃으며 공항을 걸어나가는 장면이었다.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리모컨을 눌러 TV를 껐다. 화면이 꺼진 뒤에도 광고 속 웃음소리가 잠시 귓가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밤이 깊어질수록 방 안 공기는 무거워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일정하게 똑딱거렸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다. 미국에 가면 어느 도시를 먼저 가게 될까? 딸은 뉴욕 이야기를 자주 했다. 아버지, 센트럴파크에서 같이 산책해요. 벤치에 앉아서 핫도그도 먹고요. 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경쾌했다. 나는 그때 대답 대신 웃었다. 입꼬리만 조금 올려 보였다. 내가 거기까지 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딸은 말했다. 그러면 저희가 천천히 걸으면 되죠. 한국에서처럼 빨리 안 걸어도 돼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문장들이 점점 달라졌다. 아버지, 이번 여행 비용은 저희가 다 내는 거 알죠? 그러니까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병원 자주 가는 것도 좋지만 검사비도 생각해야죠. 우리도 아이 교육비에 대출금까지 있어서 담배도 그렇게 피우시더니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게 생겼어요. 말투는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듯 했지만 단어 사이사이가 딱딱했다.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희 힘든 거 알지. 앞으로는 병원 덜 가도록 하지. 입에서 나오는 말과 가슴 안에 남는 말이 달랐다. 입은 늘 괜찮다고 했지만 가슴 안의 말은 끝까지 나오지 못했다. 나도 나대로 버텨왔는데 침대 옆 협탁 위에 딸과 손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손주는 치아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었고 딸은 그 옆에서 아이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사진 속 딸의 손이 내 어깨에 살짝 얹혀 있었다. 그날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은 말했다. 아버지, 다음부터는 병원 예약 잡으실 때 저랑 상의해 주세요. 우리 일정에도 영향이 있어서요.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조금 작아 보였다. 오늘 밤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손가락 끝으로 액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다. 휴대폰이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건 전화는 하루 종일 없었고 딸에게서 오는 전화도 그날은 없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느라 바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켰다. 딸 이름을 눌렀다. 이름 옆에 미국 항공권 예약 문자들이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다시 누르지 못한 채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았다 뜨면 병원 진료실 형광등 빛이 떠올랐다. 희고 딱딱한 빛이 눈동자 안쪽까지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새벽녘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새들이 전선을 옮겨 다니는 듯한 짧은 울음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 가지를 결정했다. 딸에게 폐암 진단을 말하지 않기로. 여행을 막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황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전이 되자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일부러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내일 준비 다 되셨어요? 여권이랑 약이랑 다 챙기셔야 해요. 나는 숨을 조금 고르고 말했다. 여행은 그냥 너희끼리 가는 게 좋겠다. 딸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갑자기요? 왜요? 아버지 때문에 일정 다 맞춰놨는데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비행기 오래 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네. 호텔까지 다 예약해놨는데 환불도 잘 안 될 텐데. 딸의 말투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생활비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손주 학원비 이야기가 섞여 나오던 날. 솔직히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는 거 부담이 큰 거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이해 좀 해주세요. 그때 나는 입술 안쪽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장이기도 했다. 오늘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날카로운 것 같았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버지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져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줬다. 그래.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일단 끊을게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도 휴대폰 화면은 한동안 꺼지지 않았다. 방 안 공기가 거칠어졌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창밖으로 옅은 구름이 지나갔다. 한때 함께 살던 딸 집 거실이 떠올랐다. 주방에는 내 머그컵이 따로 있었다. 하얀 컵들 사이에 진한 갈색의 저렴한 컵 하나. 손주가 한때 장난으로 물었다. 왜 할아버지 컵은 색이 달라? 딸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뜨거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이게 더 안전해.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했다. 하지만 컵, 수건, 숟가락, 심지어 베개까지 조금씩 나는 다른 물건들과 구분되었다. 함께 살던 마지막 해 겨울, 딸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집도 좁고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원룸 하나 얻으셔서 지내시면 어떨까요? 생활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대답하기 전에 사위가 덧붙였다. 아버님 때문에 저희 계획이 자꾸 바뀌어요. 저희도 애 키우고 일하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 문장은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안에 숨어있는 의미는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방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대신 그날은 말문을 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결국 나는 짐을 싸서 원룸으로 나왔다. 작은 방, 작은 싱크대, 좁은 화장실. 모든 것이 단순해졌다. 하지만 딸의 집에서 맡던 밥 냄새와 손주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오늘 병원에서 돌아와 딸에게 다시 사실을 말할까 잠깐 고민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말해버렸다. 이미 수화기 너머로 들었던 딸의 말들이 가슴 안을 채우고 있었다. 아버지 때문에 계획이 다 틀어져요. 나는 오후 내내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쩌다 고개를 들면
테이블 위 진료 기록이 시야에 들어왔다. 폐암 사기.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남은 시간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창틀 가장자리에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다. 나는 손등으로 그 먼지를 가볍게 쓸었다. 밥솥 뚜껑을 열어 어제 남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띵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문을 열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렸다. 식은 밥을 그릇에 담아 소금만 약간 뿌렸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숟가락 대신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딸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도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번호를 지우고 다시 눌렀다. 그러다 결국 화면을 껐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여러 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전화를 걸려다 끊고 편지 봉투를 만졌다가 다시 서랍에 넣고 조용한 붕괴라는 말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양일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숨이 가빠졌다. 기침이 길게 이어졌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물을 마시려 일어나다가 순간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벽에 손을 짚었다. 벽지의 까끌까끌한 촉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숨을 고르고 천천히 다시 침대에 누웠다. 머리맡 스탠드를 켰다. 노란 빛이 침대 가장자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공책을 꺼내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몇 줄은 쓸 수 있었다. 딸 이름을 한 번 적고 손주 이름을 한 번 적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들을 적었다. 잘 살아라. 너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걸 안다.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썼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다. 점 하나 찍지 않은 채 펜을 내려놓았다. 잉크 냄새가 옅게 올라왔다. 공책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숨이 가벼워졌다, 무거워졌다를 반복했다. 어느 순간 강가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떠올랐다. 예전에 딸과 함께 걷던 강변. 겨울 공기가 차갑게 볼을 스치던 기억. 그때 딸이 물었다. 아버지, 요즘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 없이 강물만 바라봤다. 물 위로 빛이 가늘게 부서지고 있었다. 이제야 늦게 그 질문을 떠올렸다. 대답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안에서는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 숨이 더 짧아졌다. 방안 공기가 천천히 멀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딸이 어릴 때 내 옆에서 잠들던 모습이었다. 작은 등이 이불 속에서 오르내리던 장면. 그 모습을 보며 느꼈던 온기. 나는 그 온기를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이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이미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작은 원룸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테이블 위 진료 기록과 베개 옆 공책을 보았을 것이다. 딸이 공책을 읽으며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나는 모른다.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내게 남은 시간은 그 밤으로 충분했다. 눈꺼풀 안쪽으로 창밖 가로등빛이 옅게 번져 들어왔다. 마지막 숨이 가라앉을 때 방 안은 조용했고 나는 아주 희미한 빛 하나만을 따라가고 있었다.